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앤의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라운드리예요. 라운드리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아직 우리말이 없어요. 하지만 잠시 뒤 라운드리 예를 보면 아, 그거 하고 금세 알아차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이름만 몰랐을 뿐인 거죠. 예로부터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표지, 즉 일종의 기호를 사용해 왔어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 무엇보다도 피아간을 구별하는 표지가 없으면 전투 중 혼란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가령 숲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칼든 무리가 적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편이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슈팅 게임 같은 걸 할 때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같은 편에게 죽임을 당하는 팀킬이듯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멀리서 표지만 보고도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겐 단순한 상징이나 아이콘 같은 거에 끌리는 성향이 있곤 해요. 그런 상징을 통해 작은 나보다 더 큰 우리라는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공감과 연대를 통해 확장된 자아를 경험하는 거죠. 가령 학교 다닐 때 반대항 시합 같은 데서 선수로 뛰거나 혹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면서 느꼈던 전율이 한 예예요. 표지 같은 상징물은 군인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럼 그러한 상징물의 역사상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원전 5세기까지 스파르타는 중장보병의 밀집 방진인 팔랑크스로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쥔 나라였죠. 기원전 480년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군과 함께 분전하다 전멸한 테르모필레 전투는 너무나 유명해요. 스코틀랜드의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한 2007년작 영화 300은 바로 테르모필레의 스파르타군을 그린 영화였죠. 다른 그리스 국가의 군대와 비교해 스파르타군은 얼마나 쉽게 구별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무기만 놓고 보면 구별이 쉽지 않았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주무기인 창이나 칼은 서로 비슷비슷했거든요. 갑옷이나 투구, 그리고 방패도 모양이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예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스파르타군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스파르타군이 입는 옷과 망토의 색깔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키톤이라는 헐렁한 웃옷을 입었는데 스파르타군의 키톤은 크림슨, 즉 진홍색이었어요. 크림슨은 키르미즈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키르미즈는 우리말로 연지벌레 혹은 깍지벌레라고 부르는 벌레로서 키르미즈 암컷을 죽인 후 말리면 새빨간색의 염료를 얻을 수 있어요. 연지벌레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커미즈 역시 키르미즈에서 왔고요.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썼다는 빨간색 립스틱 역시 키르미즈로 만든 거였죠. 빨간색 키톤을 입어도 흉갑 같은 갑옷을 입고 나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일지 모른다고요? 그럴 염려는 없었던 게 스파르타군 병사는 히마티온이라고 불리는 망토도 걸친 채 전투에 나섰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히마티온의 색깔도 키톤과 같은 진홍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장에 나타난 스파르타군 부대는 휘날리는 새빨간 히마티온 때문에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빨간 옷과 망토 외에도 스파르타군 병사들의 고유한 특징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점이었죠. 다 같이 장발을 한 스파르타군의 외모는 아테네나 코린토스 혹은 테베 같은 다른 그리스 국가의 병사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스파르타군이 장발을 한 이유는 긴 머리가 자유민을 뜻한다는 자신들의 오랜 전통을 지키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진홍색과 장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스파르타인들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기원전 420년에 새로운 표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스파르타인들은 그 표지를 자신들의 방패에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리거나 혹은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겨 넣었죠. 지금 보이고 있는 호플론, 즉 그리스 방패는 아테네군 거예요. 방패에 새겨진 군선이 아테네군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스파르타군의 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표지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중엔 영어 알파벳 V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네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었던 거 아시죠?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빅토리의 맨 앞 글자를 상징하면서요. 스파르타군이 뒤집어진 V를 자신들의 표지로 사용했던 게 처칠과 같은 이유였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뒤집어진 V는 바로 그리스 알파벳의 11번째 글자인 람다를 나타내는 거였죠.
물리에서 파동의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람다의 소문자죠. 이외에도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분야에서 기호로서 람다를 많이 사용해요. 스파르타군이 람다를 방패에 그린 이유는 그게 자신들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의 첫 번째 글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라케다이몬이라고 불렀거든요. 람다는 영어 알파벳의 L과 같은 발음이 나요. 또한 그리스인들은 스파르타를 포함해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 전체를 가리켜 라코니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라코니케라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도 라케다이몬과 마찬가지로 람다였죠. 그럼 스파르타는 정확히 뭘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그건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라케다이몬 사람들은 스파르타를 비롯해 그 주변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 살았죠. 비유하자면 스파르타가 개경이라면 라케다이몬은 고려라고 할까요? 과거에 고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경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려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스파르타 병사, 아니 라케다이몬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라케다이몬은 라코니케를 지배했던 왕의 이름이에요. 라케다이몬의 아빠는 그리스 신화에 주신 제우스, 엄마는 일곱 님페 중 하나인 타이게테였고요. 라케다이몬이 라코니케의 왕이 된 이유는 라코니케의 왕이었던 에우로타스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어요. 에우로타스는 딸만 둘 두었을 뿐 아들은 없었죠. 스파르타는 바로 라케다이몬과 결혼한 에우로타스 딸 이름이었어요. 라케다이몬이 왕이 된 후 장인에게 물려받은 나라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 아내 이름을 붙인 거였죠. 이처럼 자신들을 상징하는 표제를 정하고 이를 통해 집단 내 결속을 꾀하는 건 비단 고대 서양만의 전통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죠. 가령 다음 표지는 일본의 다케다 시족을 나타내는 문장, 즉 가문이었어요. 다케다 시족은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늘날의 야마나시현, 즉 가이 지방을 지배했어요. 가이와 가이 인근의 시나노는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말의 산지였죠. 덕분에 다케다 시족의 군대는 기병으로 유명했어요. 다케다군의 표지는 내장의 베인 마름포를 형상화한 것으로 시족의 갑오인 갑옷에서 따온 무늬였죠. 특히 가이의 범이라는 별명이 있던 다케다 신게는 오다 노부나가조차 두려워하던 영주였어요. 157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오다 노부나가의 연합군이 미카타 가하라 전투에서 다케다 신게의 군대에게 괴멸되기도 했었고요. 다케다 신겐이 미카타 가하라 전투가 끝난 지 약 5개월 뒤에 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았다면 오다의 세력이 일본 통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문의 표지를 전쟁에서 활용한 건 다케다 시족이 유일하지 않았어요. 사실 표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가령 조선군의 표지가 뭐지? 하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보이는 깃발들은 조선군이 쓰던 건데 명령을 내리거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 군대의 표지가 따로 있지는 않았던 거죠. 반면 전쟁을 밥 먹듯이 한 16세기 일본에서 표지는 필수였어요. 다음 표지를 한번 볼까요? 이 표지는 사나다 시족의 문장이었어요. 사나다 시족의 유명한 인물로는 서로 아빠와 아들 사이인 사나다 유키타카와 사나다 마사유키가 있죠. 이들은 모두 다케다 신겐의 봉신, 즉 봉토를 받은 부하 장수였어요. 사나다 시족의 문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엽전이에요. 실제로 사나다 시족의 문장을 일본에선 로쿠몬센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옮기면 여섯입 엽전이지요. 무력을 인정받은 무사 가문이 동전 여섯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게 이채롭지 않나요? 역시 전쟁도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고 보면 사나다 시족의 문장은 전쟁과 금융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례예요. 사나다 유키타카가 여섯입 엽전을 문장으로 삼은 이유는 불교 때문이었거든요. 불교엔 삼도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갈 때 중간에 만나게 되는 건너는 길이 세 갈래 있는 계호를 뜻해요. 일본에선 시체 위에 엽전 여섯 잎을 놓아두면 삼도네이 뱃사공이 망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계호를 건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즉 사나다 시족은 언제든 전투에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였던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시마즈 시족의 문장이에요. 시마즈는 일본 규슈의 사스마, 즉 오늘날의 가고시마현을 지배하던 시족이었죠. 그중 한 명인 시마즈 요시히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4번대에 배속되어 모리 가스노브의 지휘 아래 강원도를 침공했던 장수였어요. 정유재란 때는 칠천량 해전, 남원성 전투 등을 치렀고요. 특히 1598년 사천 선진리 외성 전투에서 7천명의 병력으로
3만 7천 명의 명군과 2천 명의 조선군을 상대로 성을 지켰죠.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 노량에서 백윤식이 연기한 왜군 장수가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였어요. 시마즈 요시히로는 심당길, 박평희 등과 같은 조선인 도공을 강제로 끌고 가 사스마를 일본 도자기의 요람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시마즈의 문장을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없나요? 동그라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걸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역사에 좀 지식이 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리스도교가 처음 소개된 데가 바로 사스마였거든요. 예수회를 세운 카톨릭 사제 중 한 명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 최초의 일본인 가톨릭 신자 야지로와 함께 사스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귀의한 시마즈 시족이 십자가를 자신들의 문장에 집어넣었다고 짐작하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방금 전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시마즈 요시히로의 아빠인 시마즈 다카이사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접견하고 또 예수회의 전교 활동을 보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카이사는 시마즈 시족의 15번째 당주로 시마즈 시족이 시작된 건 12세기였어요. 확실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마즈의 문장이 만들어진 건 다카이사 이전 때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선 시마즈의 문장을 동그라미에 열십이 있는 걸로 설명을 해요.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필요는 시간이 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18세기 유럽에선 개별 병사들의 모자에 둥근 모양의 휘장을 달아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죠. 프랑스인들은 그런 모표를 코카드라고 불렀어요. 코카드라는 말의 어원은 스탈그의 벼이에요. 머리 위에 달려 눈에 잘 띄는 닭볕을 갖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었죠. 코카드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역할이 컸어요. 먼저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프랑스군 근위대와 스위스 용병부대로 국민의회를 진압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에 화약과 무기를 구하려고 바스티유를 습격하기 하루 전인 7월 13일, 혁명을 지지하는 민병대는 파랑과 빨강으로 된 코카드를 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파랑과 빨강은 전통적으로 파리를 상징하는 색깔이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 그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파랑과 빨강의 코카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 3색 국기와는 차이가 있죠. 7월 15일 국민의회가 총사령관으로 추대한 질베르 디 모티유, 즉 라파이에트 후작은 혁명군의 코카드에 흰색을 추가했어요. 흰색은 프랑스 왕실, 특히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색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이때만 해도 루이 16세를 처형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암튼 청백적으로 구성된 세로 방향 삼색기는 1794년 공식적으로 프랑스 국기로 선포되어 오늘날에 이르지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 즉 파랑, 하양, 빨강의 유래는 방금 말한 바와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생겨났어요. 가령 1792년에 삼색 코카드를 혁명의 공식 심볼로 삼을 때 파랑은 일신분인 가톨릭 성직자, 하양은 이신분인 귀족, 빨강은 삼신분인 평민을 나타낸다고 주장됐어요. 또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져 19세기 말 프랑스의 국가 모토가 된 자유평등우회가 파랑, 하양, 빨강과 순서대로 1대1 대응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억지로 뜯어 맞춘 느낌이 사실 커요. 그러면 라운드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그라미고 바깥의 동그라미 안에 색깔이 다른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영어로 라운드는 둥근 혹은 둥근 모양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라운드는 작다는 뜻을 추가하는 접미사 이해를 라운드에 붙여 만든 이른바 지소사예요. 돼지를 뜻하는 단어 pig에 let를 추가하면 새끼 돼지를 뜻하는 piglet이 되고 오리를 뜻하는 단어 duck에 ling를 붙이면 새끼 오리를 뜻하는 duckling이 되듯이요. 즉 라운드는 작은 동그라미인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던 라운드리예요. 바로 프랑스 공군의 표지죠. 이게 만들어진 건 1912년, 즉 1차 대전이 터지기 2년 전이었어요. 갓 창설된 프랑스 공군이 자신들의 항공기에 피하 식별 목적으로 삼색의 라운드 도색을 의무화하면서 생긴 거였죠. 프랑스 공군은 프랑스 혁명 때의 삼색 코카드 비슷하게 자신들의 라운드를 만들었어요. 프랑스 공군의 라운드를 유심히 지켜보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영국이었죠. 1차 대전 초기 영국군 병사들은 하늘을 나는 거라면 가리지 않고 총을 쐈어요. 낯설고 위협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처음엔 영국 국기를 비행기 날개에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보면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독일군 휘장과 잘 구별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영국군은
프랑스군 라운드를 따라하기로 결정했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의 상대적 크기를 조금 조정하고 파랑과 빨강의 위치를 서로 바꾼 거였어요. 파워앤 채널의 프로필도 알고 보면 라운드리예요. 다만 색깔이 다르죠. 파워앤의 라운드는 가운데부터 노랑, 빨강, 파랑의 순서죠. 그런 색깔 배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파워앤 라운드는 노랑은 돈, 빨강은 전쟁, 파랑은 기술을 상징해요. 파워앤이라는 채널 이름도 파이낸스의 파, 워의 워, 엔지니어링의 N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앤은 전쟁, 금융, 공학의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채널이 되고자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앤!